가난한 소녀가 노인과 결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장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오늘 이곳은 슬픔과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 기모노를 입은 젊은 신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늙은 신랑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 결혼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첫날 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게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녀가 겪은 놀라운 진실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지만 그날 나라현의 작은 마을에는 아직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도 피지 않은 3월 말,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마을에서 미유키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유키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득했다. 20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였지만 그녀의 운명은 잔인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였다. 미유키, 이건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란다. 일주일 전 고아원 원장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오래된 신사의 결혼식장 좁은 복도를 걸으며 미유키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값싼 꽃다발이, 몸에는 빌린 듯한 질 낮은 흰 기모노가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았다. 저 아이가 스즈키 회장이랑 결혼한다는 애야? 돈 때문에 팔려온 신부네. 저렇게 어린애가 부끄럽지도 않나 봐.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그녀를 뒤쫓았다. 미유키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 권리조차 그녀에게는 없었다. 식장 끝에는 그녀의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70살을 훌쩍 넘긴 스즈키 회장은 허약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공허했다. 미유키는 그의 이름조차 정확히 몰랐다. 고아원 원장이 가르쳐준 것은 스즈키 회장이라는 호칭뿐이었다. 결혼식은 마치 장례식처럼 조용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는 사람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과 경멸의 눈초리만이 가득했다. 신부, 절하세요. 사회자의 말에 미유키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다담이 위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의식이 끝나고 미유키가 스즈키 회장의 주름진 손을 잡았을 때였다. 놀랍게도 그의 손 역시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유키는 혼란스러웠다. 이 노인은 왜 울고 있는 걸까? 그녀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 자, 갑시다. 미유키 씨,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식장을 나서는 순간 미유키는 자신이 돌아갈 고아원이 이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집은 낯선 노인의 집이었다. 그녀의 미래는 이 노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미유키는 고아원 원장과 낯선 여자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봉투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미유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팔린 것이었다. 미유키 씨, 괜찮습니까? 운전석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유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지 않는 추운 마을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청춘처럼. 도착한 집은 예상보다 작고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었다.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즈키 회장이라 불리는 노인의 집은 너무나도 검소했다. 들어오세요. 노인이 문을 열었다. 미유키는 망설였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 방은 어디인가요? 미유키의 첫 질문이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복도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투성이인 방이 나타났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했다. 침대 대신 오래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사진에 다가갔다. 젊은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미유키와 닮아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미유키는 사진 속의 여자에게 속삭였다. 그때 문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멀리서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유키는 문을 닫고 이부자리 위로 쓰러졌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집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미유키는 자신의 운명이 이 어두운 밤처럼 불투명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아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을. 그날 밤 미유키는 꿈속에서도 울었다. 그리고 옆방에서는 노인도 똑같이 밤새 눈물을 흘렸다. 미유키는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쌀쌀한 밤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어둠 속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아직 결혼식에서 입었던 기모노를 벗지 못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신랑이 곧방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누군가 바닥에 앉아있는 듯했다. 미유키는 용기를 내어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스즈키 회장이 복도 바닥에 그저 앉아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공허한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문턱을 넘지 않기로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다. 스즈키 회장님,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테니. 맘 편히 쉬세요. 미유키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노인의 진심일까? 그녀는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녀와 결혼한 노인은 신혼 첫날 밤에 방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시간이 흘러 밤은 더욱 깊어졌다. 미유키는 피곤했지만 경계심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준비는 되셨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미유키는 금방 그 목소리를 알아챘다. 결혼식장에서 고아원 원장과 이야기하던 여자였다. 돈은 받았잖소. 이제 됐잖소.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이득을 본 거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걸 얻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죠. 그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결국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미유키는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엿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고동쳤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게 좋겠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당신에게도 좋을 거예요.
우리 약속 잊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돌아가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유키는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팔린 것이었다. 마치 물건처럼.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스즈키 회장이 바닥에 앉아 우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미유키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왜 이 노인은 울고 있는 걸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비밀이 있는 걸까? 밤은 천천히 흘러갔다. 미유키는 하룻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스즈키 회장도 복도에서 밤을 지새운 듯 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공포와 비밀과 함께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날이 밝자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스즈키 회장은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미유키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오래된 가구들은 한때 이 집이 부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미유키가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유키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스즈키 회장이 부엌에 있었다. 그는 어젯밤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아니요, 아직. 미유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앉으세요. 뭐라도 차려주겠습니다. 김미유키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스즈키 회장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리는 모습은 결혼식장에서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미유키가 갑자기 물었다. 정말 누구시길래 왜 저와 결혼한 건가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저에겐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저를 산 건가요? 스즈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유키는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미유키는 복도로 나가 누가 왔는지 보려 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스즈키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고아원 원장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유키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죠. 그 아이, 다루기 힘든 구석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즈키 회장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이제 그 아이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요. 미유키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혹시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셨나요?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요. 약속대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아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니까요. 그저 당신의 아내로서 살아가게 하세요. 원장이 떠난 후 미유키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미유키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왜 스즈키 회장이 그녀와 결혼했는지, 왜 그는 항상 울고 있는지, 그리고 사진 속의 저 여자는 누구인지. 복도에는 또다시 스즈키 회장이 앉아 있었다. 미유키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내겠어요. 미유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노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각오해두세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미유키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이 지났다. 미유키는 이제 스즈키 회장의 집에서 일상적인 루틴을 갖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스즈키 회장은 대부분 그녀를 피하는 듯 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미유키는 스즈키 회장이 자신의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그 방 앞을 지나가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했다. 때때로 그녀는 노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집에는 언제나 두 사람뿐이었다. 오늘은 스즈키 회장님 방을 청소해야겠다. 미유키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즈키 회장이 아침 일찍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스즈키 회장의 방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했다. 오래된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몇 개의 선반이 전부였다. 미유키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침대 밑을 청소하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녹슬어 있었다. 미유키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너무나도 컸다. 죄송해요. 스즈키 회장님 후 그녀는 작은 머리핀을 꺼내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했다. 놀랍게도 자물쇠는 쉽게 열렸다. 마치 오랫동안 열리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편지,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모든 것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보았다. 대부분 그녀가 이미 집안에서 본 그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때 미유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한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의 뺨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바로 미유키의 왼쪽 뺨 위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거울 앞에 서서 미유키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흉터. 고아원에서는 그저 우연한 자국일 뿐이라고 했었다. 이건 나야.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미유키. 첫 번째 생일. 미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진은 20년 전의 것이었다. 그녀의 생일 사진이었다. 상자에서 더 많은 서류를 찾던 미유키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출생 증명서의 일부였다. 아버지 스즈키 세이치라고 적혀 있었다. 스즈키 세이치. 스즈키 회장님 이름인가? 미유키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상자를 더 깊이 뒤지던 미유키는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나카 유코라는 여성의 것이었고 출산 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날짜는 미유키의 생일과 일치했다. 다나카 유코. 엄마, 미유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 상자 속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스즈키 회장은 그녀의 아버지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다나카 유코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왜 그는 그녀를 고아원에 보냈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녀와 결혼한 걸까? 미유키는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스즈키 회장이 돌아왔을 때 미유키는 그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말씀해 주세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누구인지 말해 주세요. 스즈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교차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미유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자를 봤어요. 사진이랑 서류들을요? 제 뺨에 흉터와 똑같은 흉터가 있는 아기 사진을. 스즈키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앉으세요. 미유키 씨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네, 당신은 내 딸입니다. 정확히는 내 손녀입니다. 미유키는 혼란스러웠다. 손녀라고요?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내 딸이자 당신의 어머니인 다나카 유코입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건가요? 미유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스즈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한 일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우리 가문의 명예가.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혼자서 당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후 합병증으로. 미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은 건가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는 죽기 전에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당신을 내 법적 상속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유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식으로. 저를 팔듯이요. 저는 당신의 상속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미유키, 스즈키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만지지 마세요. 미유키가 소리쳤다. 당신은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일 뿐이에요. 미유키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근 후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흐느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면당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미유키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가 항상 원했던 가족의 진실은 이토록 고통스러웠다. 복도에서 스즈키 회장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유키의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미유키, 그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안하다. 내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너를 키우지 못해서. 전부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있다. 만약 원한다면 내일 모든 것을 말해주마. 내 엄마에 대한 것,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일들. 미유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미유키를 사랑했을까?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미유키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까? 엄마, 미유키가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미유키는 여전히 스즈키 회장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스즈키 회장이 외출했을 때만 집 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다나카 유코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미유키는 스즈키 회장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에 집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방을 둘러본 상태였지만 한 군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었다. 집 가장 안쪽에 있는 늘 잠겨있던 문이었다. 오늘은 기필코 열어봐야겠어. 미유키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난번 상자 자물쇠를 여는데 썼던 머리핀을 다시 꺼내 들었다. 복도 가장 안쪽의 문 앞에 서서 미유키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어렵네. 미유키는 입술을 깨물며 집중했다. 이 자물쇠는 상자의 것보다 훨씬 새 건이었고 열기도 더 어려웠다.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미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미유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아이 방이 펼쳐져 있었다. 분홍색 벽지에 작은 나무 침대, 인형들, 오래된 장난감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먼지를 닦아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이미 본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다나카 유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임신한 모습이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하늘색 담요가 펼쳐져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미치미 미유키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다. 미유키는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얼굴에 가져다 댔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희미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향기. 이건 미유키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나비 모양의 머리핀, 작은 양말, 그리고 아기 옷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갑자기 미유키의 눈에 책상 서랍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에는 유코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미유키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나의 아기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로 남겨둔다. 나는 아직 너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벌써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미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 쓴 일기였다. 기쁨, 두려움,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미유키의 출산 직전에 쓰인 것이었다. 나의 딸, 미유키에게. 내일이면 너를 만날 수 있겠지? 의사 선생님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너와 나는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할게. 나의 딸,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미유키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누구십니까? 미유키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스즈키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유키는 일어섰다. 여전히 일기장을 손에 쥔 채였다. 왜요? 왜 이 방을 숨기신 거예요? 여긴 제 방이었군요. 그렇죠. 내가 태어났을 때 준비한 이 스즈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 내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방이야?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일기장에 전부 쓰여 있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스즈키 회장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이 방에 20년 동안 들어오지 못했다. 그가 말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유키가 물었다. 스즈키 회장은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유코는 빛 같은 아이였다. 언제나 웃고 언제나 노래하고 아주 순수했지?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분노했다. 우리 가문의 명예,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미유키가 물었다. 스즈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음악 선생이었다. 가난한 음악가였지?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될 수 없는 관계였어. 그는 유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망쳤다. 미유키는 다시 일기장을 내려다보았다. 엄마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그는 떠났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축복이다. 스즈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몰랐다. 유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녀가 그렇게 강했는지. 내가 그녀를 쫓아냈을 때 그녀는 한 번도 애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신 거군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스즈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후 출혈이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아이를 부탁합니다였어. 미유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저를 고아원에 보냈다고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 거잖아요. 스즈키 회장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당시에 나는 너무나 약했어. 우리 가문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너를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내 엄마가 나를 원망하는 꿈, 그래서 결국 너를 찾기 시작한 거다. 찾았으면 왜 이런 식으로? 미유키가 물었다. 우리 가문은 아직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내로서 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유키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스즈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의사가 말했어.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미유키는 충격받았다. 암이라고요? 말기다. 몇 달밖에 남지 않았어. 스즈키 회장의 눈에는 이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가진 시간 동안 내 엄마에 대한 것, 내가 태어났던 날의 일을 모두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미유키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미유키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전부인 셈이니까요. 스즈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미유키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그녀가 태어났어야 할 방에서 서 있었다. 과거의 망령들이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이 방체가 써도 될까요? 미유키가 조용히 물었다. 스즈키 회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론이다. 여긴 언제나 내 방이었으니까.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마철의 무더운 저녁이었다. 미유키는 어머니의 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방의 먼지를 닦고 오래된 커튼을 세탁하며 2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만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유일한 장소. 스즈키 회장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도움을 제공했다. 새 이불을 사다 주거나 오래된 가구를 수리해주는 등 작은 것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미유키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모든 페이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곤 했다.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꿈꿨던 미래, 미유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 미유키,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다. 미유키는 일기장을 덮고 문을 열었다. 스즈키 회장은 고풍스러운 나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그는 상자를 내밀었다.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유코의 유품이다. 내가 여태껏 숨겨왔던 것들. 이젠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미유키는 상자를 침대 위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작은 보석함, 몇 권의 책,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공식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미유키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래, 내 출생 증명서다. 유코가 너를 낳은 후에 만들어진 것.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이었지만 미유키는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산노미야 미유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성이 산노미야라는 것조차 몰랐다. 고아원에서는 그저 미유키라고만 불렸다. 이것도 있단다. 스즈키 회장이 상자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다. 유코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거야?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도 목에 걸고 있었지? 미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다. 안에는 아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유코의 사진. 유코는 널 정말 사랑했다. 스즈키 회장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미유키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의 심장 위에 놓인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마. 스즈키 회장의 표정이 비통해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유키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코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 스즈키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 그녀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우리 가문에서는 예술가는 인정받지 못했거든. 미유키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나카무라 료라는 젊은 남자였지. 우리 집안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이었어.
하지만 유코는 그를 사랑했고 그들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군요. 미유키가 조용히 말했다. 스즈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유코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20살이었다. 대학교 1학년. 그녀는 너무나 두려워서 몇 달간 비밀로 했지. 하지만 결국 그녀의 배가 불러오면서 엄마는 용기를 내서 말한 거군요. 미유키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 스즈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화를 냈다. 아니, 경로했지.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유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다. 미유키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했는지 상상했다. 그 아버지는 어땠나요? 미유키가 물었다. 스즈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유코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그를 찾아내어 위협했지. 우리 가문의 힘으로 그의 장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도망친 거군요. 미유키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유코는 그럼에도 너를 지키려 했어. 나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하더구나. 미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유코가 나에게 연락해왔다.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내가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진통이 시작된 후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미유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스즈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유코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지. 너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유코는 너를 딱 한 번 안아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미유키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스즈키 회장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어 주었다. 유코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합니다. 미유키라고 이름 지었어요였다. 미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건가요? 스즈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무나 약했다. 우리 가문 사람들, 특히 내 형이, 그들은 내가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유코의 실수가 영원히 잊혀야 한다고 주장했지.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렇다.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나는 유코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렸어. 하지만 너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매년 내 생일마다 고아원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냈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내 소식을 듣고 있었다. 미유키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미유키가 마침내 물었다. 스즈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다. 의사는 나에게 1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어.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 내 형이나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재산이 모두 가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군요. 미유키가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 스즈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가 내 자네라면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미유키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유키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저 진실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스즈키 회장도 일어섰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유코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대신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미유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즈키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유키가 물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는 자유다.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기묘하고 이상한 약속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이것이 스즈키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방법이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유키가 말했다. 제 아버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스즈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카무라료는 지금 도쿄에서 음악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어? 미유키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가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물이었을까? 만나고 싶으냐? 스즈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유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적어도 지금은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스즈키 회장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코에 대해 이야기해주마.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날 밤, 미유키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유품에 둘러싸여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젊은 여자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미유키.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한 달이 지났다. 미유키와 스즈키 회장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오래된 앨범을 보며 유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즈키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지만 그는 힘을 쥐어짜내 미유키에게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들려주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미유키가 현관문을 열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누구시죠? 미유키가 물었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스즈키 회장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방문객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시로. 여긴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냐고요? 남자가 비웃었다. 형님이 우리 가문에 큰 수치를 안겼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유키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시로, 미유키. 이쪽은 내 동생 미스미 시로, 그리고 그의 딸 미스미 켄이다. 스즈키 회장이 침착하게 소개했다. 그런가? 그리고 너는 누구냐? 시로가 미유키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리 형님의 새 아내라도 되시나? 미유키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아직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시로. 미유키는 내 아내다. 법적으로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적으로라고요. 그 말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네요. 시로가 조롱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이른이 넘은 나이에 20살짜리 계집애와 결혼하다니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니요, 상관 있습니다. 시로가 한 걸음 다가섰다.
형님의 재산은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그걸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에게 전부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미유키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유키. 방해가 있거라 스즈키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다. 네, 이미유키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시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형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내가 감히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기침으로 변했다. 아버지. 삼촌, 괜찮으세요? 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유키는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스즈키 회장의 기침이 잦아드는 소리가 들렸다. 내 놈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단호했다. 내 재산은 이미 미유키에게 상속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쳐두었다. 내 놈들은 뒤집을 수 없어.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까? 시로의 목소리가 협박적으로 변했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저 여자는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가 형님을 이용했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매매, 불법 행위로 고소하면 너는 정말 인간성을 잃었구나.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내 손녀다. 시로. 이 아이는 유코의 딸이야.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미유키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뭐라고요? 시로의 목소리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유키는 유코의 딸이다. 내 손녀야. 미치셨군요, 형님. 시로가 웃기 시작했다. 유코. 그 불행한 년. 그 애는 죽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렇다. 그리고 그녀는 딸을 남겼지? 내가 고아원에 보냈던 아이다. 말도 안 돼요. 켄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저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아니다.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내가 그녀를 찾아냈다. DNA 검사도 했어. 미유키는 틀림없는 유코의 딸이다. 미유키는 눈물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다. 스즈키 회장은 그녀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시로가 차갑게 말했다. 그 애는 어차피 사생아입니다.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형님이 그 애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야죠. 이런 가짜 결혼은? 당장 나가라. 스즈키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섭도록 차가워졌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유키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스즈키 회장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스즈키 회장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죄송해요. 미유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과 관계가 틀어진 것 같네요. 스즈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 사이는 좋지 않았어. 내 어머니 일 때문에. 그들 또 올까요? 미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겠지. 스즈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할 놈들이 아니야. 특히 내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해져야 한다. 미유키. 스즈키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어진 후에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 내일부터 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마. 그가 모든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 줄 거다.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고아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생각이었다. 다음 날 미유키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가 동네의 작은 슈퍼에서 나오자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미유키 씨, 맞죠? 미유키는 돌아보았다. 스즈키 회장의 조카인 요시코가 서 있었다. 켄이 아닌 요시코였다. 네, 미유키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시코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요시코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삼촌이 정말 당신의 할아버지인가요?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요시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유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요시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삼촌의 재산을 모두 손에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당신을 위협할 거예요. 미유키는 놀랐다. 요시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미유키가 물었다. 저는 이유코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요. 요시코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녀가 얼마나 다정하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요. 미유키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조심하세요. 미유키 씨. 요시코가 일어섰다. 아버지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이용할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통해 삼촌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증명하려 할 거고, 당신이 삼촌을 이용했다고 주장할 거예요. 고마워요. 요시코 씨. 미유키도 일어섰다. 하지만 왜 저를 돕는 건가요? 요시코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유코 이모에게 우리 가족이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그녀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미유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이 가족 중에도 아군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미유키는 스즈키 회장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내 유언장은 이미 확정되었네. 모든 것은 미유키에게 간다. 자네가 무슨 짓을 하든 바꿀 수 없어. 미유키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스즈키 회장이 그녀를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미유키, 왔느냐? 스즈키 회장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네, 장 봐왔어요. 미유키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볼게요. 스즈키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구나. 유코도 된장국을 참 잘 끓였는데. 미유키는 스즈키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면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할 것이다. 걱정 마세요. 미유키가 불쑥 말했다. 저는 잘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 제가 지켜낼게요. 스즈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